시작 함께 하실래요?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은 혹시 0.72명이라는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의 의미를 제대로 헤아려 본 적 있으신가요? 너무 자주 들어서 오히려 심각성이 무뎌진 이 숫자의 의미를 따져보면요. 임신할 수 있는 여성 1명이 낳을 수 있는 아이의 수가 0.7명. 아마 여기까지는 다들 아실 테고요. 그런데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가임 여성 100명이 70명의 아이를 낳으면 태어난 아이들의 성별은 남녀로 나뉠 거고 그중 절반인 35명이 여성이라고 가정하면 그들이 낳을 수 있는 그 다음 세대의 아이들은 25명이 채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또 한 가지 생각해봐야 할 점이 있는데요. 가임기 여성 100명이란 가정엔 숨겨진 숫자, 그러니까 아빠가 되는 남성 100명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200명의 인구가 불과 2세대 만에 25명이 줄어든다는 계산이 나오게 되는데요. 어떠세요? 이제 좀 저출생의 심각성이 체감되시나요? 사실 이렇게 어렵게 따져보지 않더라도 올해 신입생을 단 한 명도 받지 못한 초등학교 수가 157곳. 이제는 서울 도심에서마저 문을 닫는 학교가 생겨나고 있다는 사실은 충격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데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사라진 사회는 과연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는 걸까요? 누군가에게 출생을 강요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아이 낳기를 망설이게 하는 사회적 요인들만큼은 시급히 개선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요? KBS 1라디오는 7월 11일 세계 인구의 날을 맞아서 우리 아이, 우리 미래란 제목의 특집 방송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상의 모든 정보에서도 저출생 문제를 풀어갈 해법을 고민해보는 시간 마련했는데요. 정책 당국자부터 워킹맘 그리고 산부인과와 소아과 교수들이 생각하는 의료 현실의 문제와 한부모 가정의 이야기까지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볼 예정이니까요. 궁금한 분들 계속해서 함께해 주세요. 저희 방송은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KBS 세상의 모든 정보 지금 시작합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 오늘은 KBS 1라디오 세계 인구의 날 특집 우리 아이 우리 미래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인구 정책 사령탑 역할을 해온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저출생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지 주영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님 스튜디오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앞서 말한 대로 오늘은 세계 인구의 날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저출생 문제가 심각해서 국가 소멸을 우려해야 할 정도인데요. 이 문제 부위원장님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예,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의 저출생 문제가 매우 엄중한 상황입니다. 전 세계가 저출생 문제를 겪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그 절대적인 수준과 상대적인 속도 측면에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나쁜 상황입니다. 네. 80년대 초 우리나라 출산율은 OECD 평균과 유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으로 하락을 했고요. 무엇보다도 해방 이후 최초로 북한보다 0-4세 인구가 5만 명 적습니다. 북한이 한 170만 명인데 우리는 165만 명에 불과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지난 2월 부위원장으로 취임한 이후 이러한 저출생 상황에 제동을 걸지 않으면 국가 미래를 장담할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우리나라의 인구구조상 지금 이 시기가 저출생 반전을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비상한 각오를 갖고 대책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네. 저출생 현상은 우리 사회에 심각한 문제로 뿌리 내린 지 오래됐는데요. 그만큼 여러 정책도 나왔고 투입된 예산도 어마어마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산율 저하는 계속되고 있어요. 그 원인은 뭐라고 보세요?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첫째는 저출생의 직접적인 원인에 충분하게 지원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KDI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저출생 예산 47조 원 중 출산율 제고와 직결되는 핵심 예산은 그 절반 수준인 23조 5천억 원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특히 저출생 대응에 가장 효과적이라고 평가되고 있는 일가정 양립 지원 예산은 그중에서도 2조 원 수준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네. 둘째는 구조적인 원인에 대해 손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좋은 일자리 부족, 노동시장 이중 구조, 수도권 집중,
공교육 내실화가 안 된 부분, 사교육비 이런 문제 등에 대해서 청년들의 경쟁 압력과 고용 불안 등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대응이 좀 미흡하지 않았나 싶고요. 마지막으로 생명, 가족, 가치의 소중함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빠르게 변화되고 있는 것에 대한 대응이 좀 소홀했고요. 현장의 실행 주체라고 할 수 있는 기업이라든가 지자체의 동참을 유인하지 못한 점, 이것도 저출생 대책이 성공하지 못했던 원인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난달 20일 저출산위에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더라고요. 핵심 내용을 좀 몇 가지만 소개해 주세요. 네. 이번 대책의 목표는 이번 정부 임기 내에 저출생 추세 반전의 계기를 반드시 마련하겠다. 그래서 저출생 정책의 큰 틀을 한번 전환을 했습니다.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등 3대 핵심 분야의 선택과 집중을 하고요. 또 사회적 인식 변화를 위해 보험 국가적 역량을 결집하겠다. 먼저 일가정 양립 같은 경우에는 출산 휴가라든가 휴직 등을 필요할 때 유연하게 소득 걱정 없이 눈치 보지 않고 사용하고 중소기업의 부담은 확실하게 지원하겠다. 그러면서 부모 맞돌봄도 확산시키겠다는 거고요. 양육 부분은 0세에서 11세까지 유아 아동은 누구나 이용 가능한 돌봄 환경을 조성하겠다. 그래서 이번 정부 임기 내에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 돌봄 체계를 완성하겠다. 마지막으로 이제 주거 부담 관련돼 가지고는 결혼하고 출산이 페널티가 아닌 메리트가 되도록 전환하겠다. 무엇보다도 출산 가구에 대해서 주택 공급을 늘리고 집 마련을 위한 자금 지원도 확대를 하고 또 청약 요건도 완화하면서 또 공공 임대주택에 사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거주 지원도 좀 확대해 나가겠다. 그러면서 이제 사회 인식 변화는 긴 호흡을 갖고 경제계, 종교계, 방송 언론계 등 소통과 연계를 통해 가지고 범사회적 역량을 결집해서 왜 아이를 낳아야 하는지, Why do I have a baby에 대한 질문에 아이가 행복일 수 있다라는 답을 줄 수 있는 그 사회가 되도록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3대 분야로 나눠서 15가지 핵심 대책이 나온 건데요. 제가 쭉 살펴보니까 일가정 양립에 특히 또 중점을 두셨더라고요. 예. 이 부분이 좀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신 거예요? 주요 선진국 사례를 보더라도 대부분 일가정 양립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 2000년대 초에 양육 지원 중심에서 일가정 양립 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한 다음에 출산율을 반등시킨 경험이 있고요. 네. 또 여러 국내의 연구 결과를 보더라도 육아휴직 사용률을 높인다든가 또 여성의 경력 단절을 방지한다든가 하는 일가정 양립이 제대로 돼 있을 때 출산율 제고에 효과가 높은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KDI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여성의 경력 단절 관련한 이른바 차일드 페널티가 학계 출산율 하락에 한 40% 정도 기여한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책에 신규 추가되거나 또 확대되는 예산 사업 중 80% 이상 지원을 일가정 양립에 저희가 집중을 했고요. 이러한 정책적 노력을 통해 남성의 육아휴직률이 현재 6.8%인데 임기 말까지 50%, 여성은 현재 70%인데 80%까지 높이고 그럼으로써 일하면서도 충분한 육아 시간이 확보되는 문화를 정착시켜서 궁극적으로 출산율 제고에도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육아휴직자 수가 늘었다고는 하지만 솔직히 공무원 대기업 말고는 육아휴직을 쓰기가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네. 혹시 이에 대한 대책도 있을까요? 예, 맞습니다. 육아휴직 사용하고 관련해 가지고 현장에서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중소기업 부담하고 주변 눈치입니다. 네. 이번 대책에서도 이런 부분을 보완하고자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했는데요. 먼저 근로자 입장에서 회사 눈치 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출산 휴가와 육아휴직을 통합해서 신청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을 해가지고 이 경우에 2주 이내에 서명 고지가 없으면 허용한 것으로 간주를 해서 네. 사실상 자동 개시되는 효과. 왜냐하면 출산 휴가를 거부하는 고용주는 거의 없거든요. 그리고 또 새로 도입한 단기 육아휴직 제도라고 연 1회 2주 정도 사용하는 것도 아마 도움이 되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기간 업무 공백 없이 유연하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무엇보다도 중소기업 부담을 줄여주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에서 대체 인력을 고용했을 때 120만 원씩 그 지원을 하는데 중소기업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이 286만 원입니다. 그게 거의 40% 가까이를 정부가 도와드리는 거고요. 근로시간을 단축했을 때도 현행에도 이제 대체 인력 지원금이 있습니다만 한 80만 원인데 이것도 한 120만 원 정도로 올렸고요. 네. 또 대체 인력 확보가 어려운 지역이라든가 업종의 경우에는 그 외국인 근로자라든가 외국인 유학생들을 대체 인력으로 공급하도록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기업들도 변해야 그럼요. 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까지는 인력 미스매치의 시대였지만 이제 앞으로 몇 년 지나면 인력 부족의 시대가 될 겁니다. 젊은 인력,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인사 노무 관리를 일가정 양립 또 육아 친화적인 방향으로 바꾸지 않으면 그 제대로 인력을 확보할 수도 없고 네. 또 그렇게 되면 생존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육아 친화적인 환경 조성은 이제 새로운 뉴노멀이 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세부터 11세까지는 국가가 책임지고 교육과 돌봄을 지원하겠다는 내용도 있는데요. 제가 아이를 키우고 있는 워킹맘이라서 그런지 이 부분이 눈에 제일 먼저 들어오더라고요. 구체적인 지원 방안도 있을까요? 예, 누구나 원하면 기다리지 않고 부담 없이 이용 가능한 교육 돌봄 환경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영유아에 대해서는 내년에 5세를 시작으로 정부 임기 내 3, 4세까지 무상교육 보육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네. 또 지난달 말에 발표된 유보통합을 통해 가지고 이제 원하는 시간만큼 유치원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 시간을 아침 7시 반에서 저녁 7시 반까지 확대를 하고요. 또 교사 대 영유아 비율도 많이 개선할 예정입니다. 예컨대 영세반 같으면 지금 그 3명당 1명 교사였었는데 앞으로는 2명당 1명 교사로 바꿀 거고요. 또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방과후 프로그램인 늘봄학교를 2026년까지 전 학년으로 확대를 하고 임기 내에 가급적 무상으로 운영하는 방향으로 그 네. 단계적으로 확대를 해나갈 거고요. 또 부모님들이 가장 애로를 느끼는 부분 중에 하나가 그 틈새 돌봄 맞아요. 입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이제 시간제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보육기관을 2023년 대비 그 3배 이상 임기 말까지 확대를 해서 지금 현재 1,030개 반인데 2027년까지는 3,600개 반으로 늘리고 야간 연장을 하고 24시까지 또 휴일에도 어린이집을 운영하도록 하고 네. 방학 중에도 아까 초등학교는 늘봄학교를 운영하도록 해서 불편함이 덜 하시도록 하고 저희가 아이돌봄 서비스를 2027년까지 현재 한 3배의 수준인 30만 가구에 공급하겠다는 목표로 일을 좀 늘리고 있고요. 또 정부가 지원해 주는 소득 기준도 중위소득의 200%로 확대를 하고 이걸로도 모자라면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내년 상반기까지 1,200명 정도를 도입을 하고 외국인 근로자, 배우자 등에 대해서도 원하면 가사 돌봄을 할 수 있도록 그 시범 사업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해주신 이런 돌봄 강화도 물론 너무 좋지만 사실 내 아이를 내 손으로 키울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달라 이런 목소리도 굉장히 높거든요. 이런 이야기도 청취하고 계신 거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국민인식 조사를 해보니까 특히 자녀가 어릴수록 육아휴직을 선호하시고요. 또 자녀가 클수록 유연근무를 이렇게 선호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필요할 때 유연하게 출산휴가라든가 휴직을 쓸 수 있도록 1년에 2주 단위의 그 단기 육아휴직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 육아휴직이 보통 한 달 이상 쓰고 돌봄휴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10일 이내인데 아이가 장기간 입원을 한다든가 입학해서 첫 달 같은 경우는 학교에 많이 가셔야 되지 네. 않습니까? 이런 틈새를 이제 좀 활용을 하고요. 또 부부가 같이 사용하게 되면 한 4주 정도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하고 보다 많은 시간을 이렇게 같이 계실 수 있도록 했고요. 또 소득 걱정 없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인상을 했습니다. 지금은 상한이 월 150만 원인데 앞으로 250만 원까지 늘리는데 사실상 지금은 사후지급금이라고 그래가지고 육아휴직 기간 중에는 이 150만 원은 25%만큼을 받지를 못하고 육아휴직 복귀 후 6개월 돼서야 이제 받으시기 때문에 네. 실제로는 115만 원씩
받으시던 걸 250만 원까지 늘리고 특히 수요자 선호가 높은 시기에 더 높은 상한을 적용하도록 했고요. 또 아빠가 육아에 동참해가지고 결국은 그 부모 맞돌봄 되게 하는 것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바라시는 거라고 들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아빠 출산 휴가 기간을 근무일 기준으로 현재 10일에서 20일 사용할 수 있고요.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할 경우에는 육아휴직 기간이 현재 1년씩으로 돼 있는데 1년 6개월로 연장을 하도록 했습니다. 네. 또 최근 결혼한 또는 결혼을 앞둔 분들은 발표된 정책 가운데서 주거 지원에 대한 내용 굉장히 관심 있게 보셨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드려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4가지 방향에서 이제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 출산 가구에 대한 주택 공급을 확대를 했습니다. 신생아 우선 공급 제도를 신설하거나 확대를 통해 가지고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당초 연간 7만 호 정도였었는데 12만 호 이상으로 주택 공급을 대폭 늘렸고요. 이에 더해 가지고 수도권 지역의 그린벨트 해제를 포함해서 신규 택지를 발굴해서 저희가 출산 가구뿐만 아니라 신혼 가구 또 다자녀 가구 대상으로 한 14,000호 정도를 추가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지금 가장 인기 있는 대출 중에 하나가 신생아 특례 대출입니다. 이거 소득 요건을 한시적으로 사실상 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3년간 소득 요건을 2억 5천만 원까지 올리면 거의 대부분 분들이 포함이 되고요. 네. 신생아 특례 대출 기간 중에 출산하시는 경우에는 저희가 추가 우대 금리를 적용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0.2%포인트만큼 그 금리를 낮춰드렸는데 앞으로는 그 2배 수준인 0.4%포인트만큼 낮춰드리고요. 무엇보다도 그 청약 요건을 완화해서 신규 출산 가구에 대해서는 특공 기회를 한 번 더 여기는 생애 딱 한 번인데 한 번 더 드려서 더 넓은 주거로 이전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고 또 신혼부부 특공할 때 결혼 전 청약 당첨 이력은 완전히 이제 배제해서 결혼이 페널티가 아니라 메리트로 작용할 수 있도록 했고 또 공공임대주택에 사시는 분이 출산한 경우에는 원하시면 소득 자산 제한 없이 20년까지 사실 수 있도록 하고 또 더 넓은 평수로 이주하시겠다면 최우선 순위로 지원하도록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네. 그런데 저출산 위가 예산권과 집행권이 없어서 역할에 한계가 있다. 이런 지적도 있어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많은 분들이 이제 지금 예산권하고 집행권이 없어가지고 그 실질적으로 강력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못한다 이런 지적이 있으셔서 대통령께서 지난 6월 달 저희 회의 때 인구정책을 종합기획총괄을 하는 전담부처를 신설한다고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새로 출범할 인구전략기획부는 인구정책 기획평가뿐만 아니라 예산 배분, 조정 기능 등 실질적 권한과 역할도 부여받으실 거라고 하셨기 때문에 아마 구체적인 내용들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이제 정해지겠지만 훨씬 더 강력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우리 아이 우리 미래 KBS 일라디오 세계 인구의 날 특집으로 주형환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를 당신의 귓가로 특급 배송해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 정부는 저출생을 국가적 과제로 규정하고 결혼과 출산이 페널티가 아닌 메리트가 되도록 하겠다 이런 각오를 내비치고 있는데요. 정부의 대책을 여성들 그것도 이미 아이를 키우고 있는 워킹맘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KBS 일라디오 세계 인구의 날 특집 우리 아이 우리 미래 이번엔 워킹맘들 두 분 모시고 보다 현실적인 출산과 육아 현실 살펴보겠습니다. 머니투데이 이영민 기자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두 분은 오늘 워킹맘을 대표하는 역할로 오늘 이 자리에 나와주셨어요.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좀 자기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저부터 할까요? 네. 예, 매일 뵈서 새삼스러운데 예, 저는 매일 첫 코너로 오늘의 뉴스 브리핑하는 조현정입니다. 4살 아이 둔 워킹맘입니다. 네, 4살 여자 아이를 키우고 계신 어머니시죠? 네, 안녕하세요. 전 14개월 된 여자아이를 키우고 있는 초보 엄마이자 8월 복직을 앞두고 있는 워킹맘 이영민입니다. 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다 여자 아이를 네. 키우고 있는 워킹맘들이 이렇게 모이게 되었어요. 근데 사실 저희가 뭐 방송에서도 저출생 문제가 심각하다는 이야기를 자주 하는데 또 심각성을 체감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두 분이 보시기엔 어때요? 일단 제가 체감하는 건 뭐 어린이집이나 뭐 유치원 대기가 일단 길잖아요. 근데 그거는 사실 아이가 많아서가 아니라 소아과도 그렇고 폐원을 다 했기 때문인데 단적으로 제가 느끼는 건 직장 어린이집이라는 곳이 있죠. 근데 여기엔 입소에 그 직원의 자녀만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직장 어린이집들은 거의 다 미달입니다, 지금. 맞아요. 예, 그렇게 걸어두는 곳은 아이가 없는 거죠. 심지어 심각한 어린이집은 뭐 2명 이렇게 있기도 하고 또 여러분이 다니시던 학교 뭐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포털 사이트 검색해 보시면 바로 거기에 반이랑 정원이 뜨거든요. 그거 보시면은 체감을 확 하실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주변을 둘러보면 저출생 현상을 굉장히 체감하게 되는 게 주변 또래 지인 중에 출산 계획이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네. 또 친한 부부 중에 새 커플이 딩크 계획이고 맞아요. 또 싱글인 지인 중에도 결혼 생각이 별로 없는 이들도 많더라고요. 제 주변도 그래요. 음. 근데 두 분은 저출생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저부터. 네. 저 우선 근로와 소비를 지나치게 중시하는 이 사회에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개인들이 이런 사회 가치를 그대로 따라서 근로자로서 또 소비자로서 성공을 최우선으로 여기게 됐죠. 네. 지금 사회에서 출산 육아는 근로자에겐 경력 단절을 일으키고 소비자에게는 양육 비용을 발생시키는 손해일 뿐인 행위가 됐습니다. 이 사회가 중시하는 가치에 따라서 개인은 그냥 열심히 산 건데 그러다 보니 저출생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비슷한 얘기인 것 같아요. 뻔한 얘기지만 살기 어려우니까 나 혼자 건사하기 힘드니까 이건데 지금의 20대들 생각이 뭐냐면 내가 괜찮은 부모가 되어주지 못할 것 같으니까 아이를 낳지 않겠다 이거거든요. 네. 물론 그 시급할 때 뭐 국가 돌봄이 중요하고 그렇지만 미래 부모가 될 사람들의 노동 여건, 뭐 커리어 단절 여부라든가 기업에서 여성을 기피하는 문화 이런 것들 남녀 모두 육아휴직 뒤에 돌아오는 불이익 네. 전반적으로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분이 어떻게 출산과 육아를 결심하셨는지 궁금하네요. 저는 근데 자연스럽게 어릴 때부터 뭐 아이를 갖고 싶다고 생각을 해와서 어떤 결심을 할 필요는 없었고요. 결혼에 대한 환상이나 계획이 딱히 있었던 건 아닌데 누가 뭐 그 계획을 물어보면 결혼을 한다면 아이를 낳기 위해서 할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근로자나 소비자로서 출산 육아는 분명 손해를 보는 행위인데 자연스러운 그런 생명으로서는 자연스러운 행위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자연스러운 행위를 우리가 손해를 보는 행위 또 그렇기 때문에 설명이나 어떤 결심이 필요한 행위로 만드는 이 사회가 저는 부자연스럽다고 느꼈습니다. 네. 네, 그 설명이나 결심을 한 사람이 전데요. 네. 뭐 개인적인 얘기지만 저는 뭐 일에 대한 욕심이 있던 사람이었고 어느 정도 일의 만족도가 좀 높아졌을 때 네. 거기까지 채워졌으면 뭔가 일로 성취하지 못하는 다른 단계를 생각했었어요. 근데 일은 결국 좀 남의 것이라는 생각이 있었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최대한의 지점?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이 들었는데 그럼에도 계속 두려우니까 미룬 거죠. 그러다가 이제는 안 되겠다. 더 이상 너무 늦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결정을 했는데 돌이켜보면 결국에는 저도 그 남들이 하는 전통적인 흐름에서 탈피하지 못한 사람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탈피하지 못한 사람 여기 있잖아요. 네. 더 미루다가 제일 늦게. 네. 근데 혹시 주변에 그러니까 맞벌이면서 자녀가 없는 부부가 있다면 좀 아이를 낳으라고 권하기도 하세요? 네, 저희 부부가 다 열심히 권하는 편입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행복한 경험이라고 생각해서 다른 사람들도 해봤으면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분명 엄청 살면서 처음 겪는 힘듦도 있는데 또 처음 겪는 행복도 있으니까. 저는 이제 인생을 게임으로 비유할 때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가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막 배경 세상이 바뀌고 보상이나 난이도도 뭐 몇 단계 상승하는 느낌이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해줘요. 그렇군요. 네. 저는 너무 이쁘고 너무 행복해서 더 후회가 되는 부분도 있어요.
어떤 오해요? 이렇게 예쁘고 소중한 존재가 나한테 생겼다는 건 제가 더 이제 삶에 대한 미련이 더 생기고 책임질 게 많아진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더 잘 키우려면 뭐 이런 걱정이 더 많아진 거예요. 내 스스로 걱정을 낳았다. 네. 뭐 이런 개념인 것 같고요. 또 이제 제가 뉴스 많이 다룰 때 출생률 이런 거 다루다 보면 통계를 정부에서도 좀 혼인 건수 이거랑 결부지어서 조명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 정서상 좀 결혼하고 출산을 한다. 그 결혼부터 한다라는 그 마인드가 더 깊게 박혀 있지만 제도적으로 좀 더 다양한 형태의 가정에 대해서는 조금 너무 미비하다라는 네. 생각도 들어요. 뭐 싱글맘, 싱글데디도 있고 결혼은 하지 않은 채 아이를 낳는 경우도 있고 조부모 양육 가정도 너무나 많은 상태고요. 그래서 조금 다른 모양의 가정에 대해서 차별하는 시선이 바뀌지 않는다면 더 어려운 문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내가 아이를 낳아서 키운다면 이런 모습의 가정을 만들어서 네. 이렇게 키워야만 한다라는 생각이 맞아요.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 거죠. 완벽하게 다 조화가 돼 있는 가정 그렇게만 바라니까. 네. 어쨌든 두 분의 의견이 이렇게 엇갈린다는 것 자체가 우리 사회 단면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우리 직장 문화는 출산과 육아에 얼마나 우호적이라고 보세요? 저 우호적이진 않다고 봅니다. 저도 경력을 중시하는 어떤 지인들한테는 출산을 권하지 않습니다. 직장에서 출산 육아가 분명히 손해지거든요. 저는 육아휴직을 쓴 상황이라 진짜 배부른 입장이라고 네. 생각을 하고, 근데 주변 부모들을 보면 아빠가 육아휴직 쓴 경우는 진짜 거의 못 봤고, 네. 그 뭐 회사에서 반강제로 이제 권유해서 4개월 만에 복직한 엄마도 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현실에서 아이 때문에 뭐 반차 낸다, 일찍 간다 이런 거는 뭐 어려운 일이고 네. 업무 배제되거나 뭐 외딴 지역으로 발령받거나 이런 뉴스도 저희가 많이 다루잖아요. 근데 뉴스가 아니라 주변에서 솔직히 네. 많이 보잖아요. 네. 실제로도 이제 주변에 동료가 그러니까 뭐 상사도 아니고 동료가 애 낳은 게 유세냐, 뭐 누가 낳으랬냐, 자기 선택 아니냐 이렇게 좀 뒷담화하는 것들을 뒤에서 얘기하는 것도 듣거나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가장 좀 힘들 때가 아이 때문에 이런 네. 뭔가 반차를 내야 할 때 이럴 때 입이 안 떨어지잖아요. 뭔가 되게 무능력자가 된 기분이에요. 내가 자꾸 핑계를 대는데 그 방패가 아이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열이 났고 급하게 어린이집으로 가야 되는, 뛰어가야 되는 상황이 실제 거짓말이 아니고 진짜인데 핑계가 아니고. 네. 그렇죠. 근데 내 아이를 앞세워서 자꾸 일을 그렇게 핑계를 대는 것 같으니까 되게 스스로가 자괴감이 드는 게 있는 거죠. 맞아요. 이게 상사뿐만 아니라 직장생활 하다 보면 동료의 눈치도 좀 네.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내가 쉬면 누군가 그 일을 해야 되니까.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세요? 저는 이제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았는데 혼자 이제 눈치를 본 적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임신 초기에 이제 12주까지는 2시간 단축근무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 저는 이제 팀원들의 근무 형태에 영향을 주는 그 당시 팀 구조여서 그거를 안 썼거든요. 네. 그러니까 초기 입덧 때 이제 막 힘든데 일하기 집중하기 힘든데도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피해를 팀원들한테 주기 싫더라고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프리랜서 방송인이라는 특성이 좀 있어서 요즘에는 뭐 이렇게 그래 아이가 중요하지 이런 분위기는 예전보다는 생겼거든요. 그리고 축복도 해주시고 하는데 이게 또 현실적으로 축복이랑 내 자리랑은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니, 네. 그래서 조현정 평론가는 출산 후에 업무 복귀까지 얼마나 쉬고 언제 돌아왔어요? 저는 3주요. 3주요? 네. 병원 제왕절개라서 병원 일주일 그 수술 기간이랑 조리원 2주였는데 네. 제가 좀 방송국에 있는 프리랜서라는 특성 때문에 다른 분들이랑은 좀 많이 다를 수가 있는데 네. 그 연예인분들도 막 일찍 복귀하고 그러잖아요. 네. 그런데 저는 사실 이런 얘기를 하기가 되게 부끄러워요. 왜 그러냐면 요즘은 이 출산휴가 갖고 양육 시간도 더 갖는 문화를 자리 잡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네. 빨리 복귀했다는 사실 자체를 제가 대중에 전시를 하는 게 좀 죄를 짓는 것 같고 네. 절대적으로 그래서 다른 케이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만 이제 출산한 여성이 슈퍼우먼이 되길 바라는 그런 시선은 저도 그렇고 다 같이 노력해서 좀 바꿔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주변에서 뭐 남성 육아휴직 쓰는 거 많이 못 봤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정부는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을 임기 내 50% 수준으로 대폭 높이겠다 이런 목표를 세웠거든요. 이런 방안이 좀 해법이 될 수 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뭐 당장은 긍정적으로 보는데 장기적으로는 뭐 아이 돌봄 책임을 엄마나 아빠 개인으로 국한하는 그런 느낌이라서, 그러니까 저는 이걸 사회로 넓혀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네. 뭐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그 유명한 아프리카 속담처럼, 그러니까 아이 돌봄 책임을 사회가 함께 지고 이를 당연시하는 인식이 퍼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뭐 공동육아 어린이집처럼 일부 이미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도 있는데, 그런 방안들이 어떤 사회 아이 돌봄이 사회 책임이다 이런 인식 확산에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아이를 내가 키우고 싶으면 내가 키울 수 있는 환경, 또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면 도움을 편하게 받을 수 있는 환경, 여러 가지 선택지가 주어질수록 좋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외국인 가사 도우미에 대해서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두 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평론가적인 시각에서는 노동권이나 뭐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하진 않을 수는 없는데, 다만 또 다른 시각에서 좀 분석을 하자면 가사 도우미가 필요한 가정이라고 한다면 가격이 그동안과 동일하게 형성이 된다면 또 접근할 수 없는 것도 마찬가지라서 거기에 대한 실효성도 좀 생각을 해봐야겠고요. 자꾸 그 돌봄 시간이나 가사 도우미 물론 필요하지만 그걸로 채우려고 하기보다는 부모가 그 시간을 벌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걸 단지 제가 워킹맘으로서 우리 좀 편하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애초에 도와줄 조부모가 없거나 멀리 사시거나 하는 경우에 이런 청년들이 출산을 포기하는 길로 가기 때문에 이런 구조를 탈피해야만 된다고, 그렇게 해야만 출산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보는데요. 지금 그 노동 여건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뭐 현재 지금 현실은 그래요. 뭐 어린이집 같은데 이제 3시, 4시 하원이 많고 초등학교는 또 더 빠르게 끝나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국가적으로도 돌봄을 강화하고 있는 건데, 그 동료에게도 뭐 더 지원금을 준다. 나 대신 일하는 동료에게도 뭐 20만 원 이렇게 뭐 지원금을 준다고는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전체 노동 시간을 줄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이거 분명히 이런 반대도 있을 거예요. 노동 시간을 줄여? 그러면은 일은 언제 해? 생산성 떨어지잖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지금 직면한 상황이라는 건 인구가 줄어드는 게 가장 생산성이 떨어지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노동 시간을 투입하기보다 일단 노동 인구부터 늘려야 된다. 이런 쪽으로 접근을 했으면 좋겠고, 여기서도 아이 부모라면 단축 근무합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 시대도 변했고 우리 사회가 좀 노동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다 가입 여성이잖아요. 사실 우리가 한 명씩 더 나오면 좀 기여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저출생 극복에. 어떤 정책이 나오면 둘째를 생각해 볼 수 있겠는지, 또 정부에 어떤 점을 바라는지 한마디씩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주변에 둘째 계획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저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저도 사실 이제 첫째 아이 키우면서 막 뭔가 육아가 너무 편해서 둘째를 낳고 싶다 이런 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첫째 아이를 키우면서 정말 키울만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어떤 제도적 지원이 많아야 될 것 같고, 뭐 그런 첫째를 너무 막 즐겁게 키우고 있다가 둘째를 낳으면 또 대폭 어떤 지원이 증가하면 또 좀 더 유인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일조하고 싶어요. 나라의 출산율에. 둘째 낳고 싶은데 다음에 계속 일해야죠. 그런 것 때문에 아무래도 그게 자꾸 좀 마음에 걸려요. 그럼 조현정 시사평론가에게 어떤 게 주어지면 둘째 갑니까? 제가 커리어적으로 계속 좀 일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다면. 그런 게 어떤 것들이에요? 좀 구체적으로 몇 가지 얘기해 주세요. KBS가 저에게 불러주면 고용의 안전성. 안정성. 그렇죠. 중요하죠. 그것도 중요해요. 맞아. 또 뭐 일단 뭐 지원금적으로도 일단은 도움을 받고 있죠. 기저귀 값도 꽤 도움이 되고 그런 건 분명히 좋은 점이고요. 근데 사실 육아휴직 지원금도 직장인에게는 주어지고 있지만 사실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는 그런 게 없죠. 맞아요. 그래서 일단 저희는 자리를 비우는 순간 그만큼의 비용이 빠지는 건데 뭐 1년 이렇게 비용이 빠지는 건 괜찮아요. 근데 그 후에도 기약을 할 수 없다는 게 제일 큰 두려움인 거죠. 그렇네요. 맞네요. 머니투데이 이영민 기자,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 워킹맘의 현실에 대해서 아주 짧게 이야기하다만 기분이긴 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시간이 없네요.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벌써 끝나나요? 죄송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KBS 세상의 모든 정보 오늘은 우리 아이 우리 미래라는 제목의 세계 인구의 날 특집 방송으로 꾸려가고 있는데요.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전 잠시 후 2부에 다시 돌아올게요.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우리말에는 보조용언이란 것이 있습니다. 본 용언과 연결이 돼서 그것의 뜻을 보충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보조동사와 보조형용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게 되다와 먹고 싶다의 경우 각각 되다와 싶다가 보조용언이 되는 겁니다. 맞춤법의 띄어쓰기 규정에 따르면 보조용어는 앞에 본 용어과 띄어서 쓰는 것이 원칙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붙여 쓰는 것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예문에 나오는 들어주다란 표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제 부탁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들으신 두 개의 예문에서 첫 번째 문장에 나온 들어주세요는 본동사 듣다에서 보조동사 주다가 연결된 겁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들어와 주세요를 띄어쓰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문장에서 나온 들어주셔서의 경우는 원래 들어주다라는 동사를 사용했습니다. 들어주다는 부탁이나 요구 따위를 받아들이다라는 뜻의 동사인데요. 한 단어이기 때문에 붙여서 쓰는 게 맞고요. 이 경우에 들어주다는 동사 듣다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다른 단어입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나가는 한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오롯이 당신만을 위한 시간입니다. 당신을 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KBS 58분 날씨. 제주 부근 해상으로 정체전선이 물러나면서 폭염주의보가 다시 발효된 서울과 경기, 강원 영서나 충북 북부,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 오늘부터 당분간은 다시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폭염 속에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모레까지는 내륙 중심으로 돌풍,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한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강원 남부 내륙과 산지, 경북권 중심으로는 쌀아구박이 예상되기도 합니다. 오늘과 내일은 전국 대부분 5에서 40mm의 소나기 예보가 각각 들어있고요. 모레는 강원과 남부지방 중심으로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지나겠고, 제주도의 경우는 오늘과 내일 이틀간 30에서 80mm가량의 장맛비가 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전국이 25도에서 32도 분포로 폭염특보 지역이 특히나 덥겠고요. 서울과 강릉은 오늘 31도까지 오르겠고, 대구 30도, 세종, 대전 29, 대전 28도 등 전국적으로 기온이 다시금 높게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기온이 낮에 높이 오르면서 서울은 내일과 모레 역시 높은 기온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각별히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 되겠고요. 내일은 서울이 31도, 모레는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 28.2도입니다. 최영우였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나른한 오후를 책임질 영양 만점 지식 비타민. 세상의 모든 정보. KBS 1라디오 세계 인구의 날 특집 우리 아이 우리 미래. 이번엔 의료 현장에서 저출생 문제를 피부로 체감하고 있는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볼까 하는데요. 세상의 모든 정보 코너죠. 라디오 상담소 우리 아이는 왜 코너를 함께하고 계신 이재현 용인 세브란스 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 그리고 이재현 교수님의 형이자 산부인과 전문의인 이재일 선생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뭐 두 분이 함께 유튜브도 하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네. 친숙한 분들도 계실 것 같긴 한데 일단 간단하게 두 분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5세, 3세 두 아이의 아빠이자 산부인과 전문의 이재일입니다. 네. 잘 아시는 이재현 교수님의 제가 형 맞고요. 네. 그리고 이제 둘이서 같이 유튜브 산소형제 TV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은 뭐 익숙하지만.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방송에서 2주에 한 번씩 인사드리고 있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이재현입니다. 저는 이제 이제 곧 세돌 되는 아들 키우고 있는 하나의 아버지고요. 네, 형하고 같이 유튜브도 하고 이것저것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계 인구의 날 특집 우리 아이 우리 미래 방송으로 두 분을 모신 건데요. 뭐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특성상 누구보다도 저출생 문제를 체감하고 계실 것 같거든요. 네, 맞아요. 아마도 저출생 문제를 저희 둘 직업이 가장 먼저 체감을 했을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아마 산부인과가 먼저 체감을 했을 건데 뭐 그때만 하더라도 그 주위에서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이 최근에서는 이제 사회 전반적으로 그런 몇 년 사이에 저출산율 저하 속도가 빨라지고 하면서 그런 충격을 좀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아무래도 지금 신생아주환자실에서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도 이제 저출생 문제를 몸으로 계속 느끼고 있는데요. 근데 요즘은 이제 뭐 출생률이 감소하고 있기도 하지만 분만병원들도 이제 문을 닫고 있고 신생아 집중치료실 운영을 중단하는 대학병원들도 생기고 있어서 이게 오히려 분만과 신생아 진료가 어려워지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좀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가 생각보다 더 복잡해지고 있다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두 분이 전공을 택할 때만 해도 이 정도로 저출생 문제가 심각하진 않았죠. 네, 근데 이제 제가 산부인과 전공을 선택한 게 2010년도 초반인데 그 선택하기 한 그보다 10년 전, 그러니까 2000년 초반 그때만 하더라도 출산율이 1.1명대로 떨어지면서 그때도 이제 어느 정도 심각하다 그렇네요.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 산부인과 전공의 모집의 미달 사태가 이때 또 맞춰가지고 2000년 초반부터 시작이 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사회 전반적으로 지금처럼 이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대신에 이제 산부인과 지원을 고민하던 그런 의사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맞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그 여파로 2018년도에 이제 서울에 이제 굉장히 대형 분만 전문병원이 제일병원이 폐업하게 됐고 또 올해 또 이제 경기도 성남 이제 전국에서 분만 건수 1위를 달성했던 그런 병원인데 광교성병원까지 폐업을 하면서 이 저출생 문제가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자가 크게 줄었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재현 교수님이 전공을 택할 때는 분위기가 어땠어요? 사실 저도 전공 선택할 때 주변에서 이렇게 출산율 줄어드는데 소아과 해도 되겠냐 이런 얘기가 많았었고 그래서 그때도 대부분 기피하는 과이긴 했습니다. 근데 그래도 아픈 아이들이 계속 있으니까 우리가 아픈 아이들을 위해 버텨야지라는 생각으로 이제 전공의 지원을 계속 하고 그 자리를 버티고 있던 선후배님들이 많았는데요. 근데 생각보다 출산율 감소가 정말
정말 빠르게 이루어지고 또 지역에서 이게 소아과 개원하시는 원장님들이 많이 폐업을 하시는 모습을 보고 이제 다들 느끼는 거죠. 이게 심각하구나. 그래서 지금은 전공을 더더욱 기피하는 현상이 생기면서 지금은 전공의를 찾기가 힘든 상황까지 오게 됐습니다. 네. 이렇게 폐업하는 곳이 늘다 보니까 병원 예약은 더 어렵고 소아과는 또 오픈런은 해야만 진료가 가능한 수준까지 된 거네요. 그렇죠. 근데 뭐 소아과 오픈런의 원인은 여러 가지 측면으로 해석할 수 있긴 하지만 소아과 의원들의 많은 폐업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산율이 줄어드는데 아이들이 점점 도시로 몰려들고 있잖아요. 근데 그 도시 안에서도 아이들이 많이 몰리는 지역이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과 아닌 지역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소아과 병원 의원들도 결국은 아이들이 많은 지역에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병원이 자리 잡고 있던 지역이 아이들이 많이 안 몰리는 지역이다라고 하면 병원을 유지하기 힘들어서 폐업을 하게 되고 아이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는 병원들이 몰리면서 소아과끼리 경쟁이 또 심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폐업을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아이들이 많은 지역 안에서도 아이들이 갈 병원이 모자라서 오픈런을 하고 아이들이 별로 거주하지 않는 지역에서는 아예 병원 의원 갈 데가 없으니까 진료 한번 받으려면 먼 지역까지 이동해야 되는 그런 힘든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뭐 서울 수도권에서도 이렇게 폐업을 하면 지방은 뭐 더 심각하다는 얘기일 텐데요. 아, 그렇죠. 심각하죠. 제가 군 생활을 전라북도 순창군에서 공중보건의사로 3년 복무를 했는데요. 제가 근무했던 순창군뿐만이 아니고 인근 지역에서 제가 유일한 소아과 의사였어요. 네. 그러니까 그 지역의 인구도 워낙 적고 아이들은 되게 적다 보니까 소아과를 전문으로 하는 의사들이 들어와 계신 분이 없었고, 그러니까 군복무 때문에 저도 간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소아과 의사 한번 만나려면 저한테 멀리서 오든지 아니면은 먼 다른 도시로, 큰 도시로 가야 되는 어려운 상황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근무할 때 참 슬픈 아니면 조금 웃길 수도 있는 에피소드가 있었는데요. 네. 제가 근무할 때 지역의 한 어르신께서 저한테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선생님이 아무리 의사여도 여기는 소아과 의사보다 장례식장 하는 게 돈 훨씬 많이 법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돈을 얼마나 버느냐의 문제보다는 이게 생명의 탄생이 되게 소중하잖아요. 근데 그 소중한 생명의 탄생보다는 죽음이 더 흔하고 가깝다, 이런 뜻으로 들려서 굉장히 슬펐고요. 네. 근데 그 당시에는 그 지역 자체가 인구 소멸 지역이다 보니 이런 말씀을 하시는구나 생각을 했지만, 그래서 솔직히 남의 이야기로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낮은 출산율과 인구 고령화 그리고 인구 감소 문제가 온 국가에 지금 해당되는 문제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런 게 죽음이 더 가까운 사회라는 게 우리나라 어느 지역에서든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다라고 생각을 요즘은 하고 있어요. 전공을 택할 때부터 출산율에 대한 얘기는 많았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뭐 산부인과나 소아청소년과나 그때도 기피과였던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공을 택한 이유를 여쭤봐도 될까요? 사실 그때 저는 기피과에서 선택한 것도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약간의 사명감이라고 해야 될까? 이게 반드시 필요한 과잖아요. 산부인과가 없으면 안 되는 과인데 그런 필수과가 미달이라니 하면서 이제 의사로서의 사명감 이런 것들 이제 지원 동기로 여러 가지 지원 동기 중에 한 몫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저랑 같이 그 시기에 산부인과를 지원했던 또래들, 동기들과 선후배들과 이제 이야기를 해보면 다 비슷한 이유로 산부인과 전공을 선택을 했는데, 이게 그 산부인과만 필수과가 아니고 이제 내과, 우리가 이제 요즘에 흔히 나오는 내외산소, 바이탈과 얘기가 나오죠.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이렇게 생명을 직접 다루는 과들, 이런 과들은 정말 내가 정말 힘들지만 사명감을 가지고 의사로서의 어떤 일을 해야겠다 하면서 전공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만 그런 건 아니다. 저는 근데 사실 조금 더 단순한 이유로 소아과를 선택을 했는데요. 이런 어려운 이야기가 있지만 사실 저는 조금 원래 고집이 좀 있고 그래서 저는 그냥 아이들이 좋아서 소아과 해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주변에서 뭐 힘들 거다라는 얘기를 해도 별로 신경은 안 썼는데, 근데 제가 과 선택을 하게 될 데는 형하고 관련된 좀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래 아이들 도와주는 일을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어요. 그래서 고등학생 때도 그 방과후 교실 같은 데서 가정 형편 어려운 친구들 보조교사로도 오래 일을 하고 해서 나중에 의사하면 아픈 아이들 돌보는 일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다가
막상 의과대학에 진학을 하고 나니까 약간 자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픈 아기들 보는 게 너무 힘들고 마음 아파서 못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이런 고민을 형하고 나눴는데, 그때 형이 저한테 해준 말이 아이들이 아픈 걸 못 보겠으면 네가 고쳐줘야지 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그 말을 들은 순간부터 그냥 약간 물불 안 가리고 난 성악과 의사가 돼야겠다라고 마음을 굳혔고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주변에 성악과를 선택한 이제 동기들, 선후배들 얘기를 들어보면 되게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냥 성악과 의사들은 거의 아이들 좋아서 이과를 선택했고 다른 여러 가지 계기나 포부가 있었다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두 분 전공에 대한 애정이 있다 보니까 저출생 문제에 대해서도 할 말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일부에서는 워킹맘이 느끼는 저출생 원인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봤거든요. 그럼 산부인과 의사, 또 소아청소년과 의사로서 저출생이 심각해지고 있는 원인이 뭐라고 보시는지 좀 들어보고 싶어요. 먼저 이재일 선생님부터 얘기해 주세요. 산부인과 의사라고 특히 더 특별한 이유는 있진 않겠지만 그래도 이제 가까이서 직접 목격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느끼기로는 아마도 아기를 낳고 키우는 과정이 인생의 너무 큰 손해로 느껴지기 때문에 아예 결혼과 임신을 선택하지 않는 분들이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어렸을 때 중고등학교 때까지만 하더라도 돌이켜보면 어르신들이 말씀하실 때 대학교 졸업하고 30 되기 전에 결혼해서 아이 둘 낳고 사는, 약간 이게 공식처럼 되어 있었고, 거기서 벗어나면은 약간 뭔가 이상한 사람 이렇게 쳐다보는 시선까지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그런 공식이 깨지고 아이를 낳지 않고 그냥 둘이 아니면 혼자 행복하게 살겠다 이렇게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거를 어디서 볼 수 있냐면 2022년도 청년 삶 실태 조사라는 저희 국가에서 조사한 게 있어요. 거기서 충격적인 결과가 하나 있었는데, 청년 여성 중에 출산에 의향이 있는 사람이 55%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절반만이 아기를 낳고 싶다. 이게 만약에 임신을, 그러니까 45%에서는 임신을 포기했다 이렇게 보는 거고, 이 사람들의 마음을 돌리지 못하면 결국에는 출산율은 0.5명대로 가는 것. 그렇게 결국엔 이렇게 결혼과 임신 자체를 포기한 사람이 많아졌다. 그리고 이제 예전에는 저희 부모님 세대만 하더라도 결혼하고 아기 낳으면 여자들은 직장 그만두고 가정주부로서 이런 많은 선택을 했었는데, 그리고 또 이제 여러 가지 가족들, 청제들이나 아니면 할아버지 할머니 대가족 이렇게 친척이 함께 사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근데 요새는 이제 맞벌이를 유지하는 비율이 높아졌고, 맞벌이를 하지 못하면은 이제 생계 유지가 힘든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 그다음에 이제 핵가족. 그래서 이제 아기를 낳더라도 하나만 낳는, 둘까지는 돌보지 못하는 이런 여유가 없는 것까지 생긴 것도 큰 이유가 된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아이가 둘이지만 저희도 맞벌이 하고 있고, 저도 이제 가사랑 육아를 최대한 많이 도와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사실 부모님이나 주변 분들의 도움이 없으면 사실은 굉장히 힘들거든요. 현실적인 한계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거를 아이 낳는 것 자체도 결심하기가 힘들지만 아이 둘 이상 낳는 것도 참 너무 힘든 상황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는 정말 대가족이 함께 살았기 때문에 아이를 돌봐줄 눈과 손이 많았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 모든 그 육아의 짐을 일을 하고 있는 워킹맘인 엄마가 또는 아빠가 오롯이 짊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 힘듦에서 좀 아이를 낳기를 더 꺼려하는 게 아닌가, 저도 그런 생각하거든요. 이재원 교수님은 어떠세요? 그런 사회적인 여건들, 사회적인 사회나 문화의 변화들도 있는데 그 기저에 깔리는 사회적인 분위기도 조금 저출생에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저는 부모님들하고 많이 이야기를 할 기회가 많으니까 이런 아이 낳고 키우는 거에 대해서 대화를 나눠보면 공통적으로 좀 가지고 계신 감정들이 있어요. 특히 부정적인 감정들. 첫 번째는 아이와 더 오랜 시간을 함께하지 못해서 생기는 미안함, 그리고 불안감. 이 두 가지가 굉장히 큽니다. 근데 이제 맞벌이 가정이 늘어나는 거는 이게 나쁜 일이라고 보지는 않아요. 그래서 경제적인 이유 그리고 사회적인 다양한 배경이 있으니까 부정적인 건 아니지만, 이것 때문에 생기는 과도한 미안한 마음이나 이런 걸 이용하는 좀 불안감은 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면 아이가 지금 건강한지 그리고 나중에 잘 자라줄지 어느 정도의 불안감은 부모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당연한 자연스러운 마음이에요. 그런데 요즘 인터넷과 SNS 그리고 일부 방송 프로그램들을 보면 조금만 뭐 하면 아이가 나중에 잘못된다. 뭐 이런 식으로 불안감을 과도하게 증폭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이제 상업적인 이유로 이런 컨텐츠들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런 게 자연스럽게 노출이 많이 되다 보니까 부모님들 마음속에는 어떤 불안감들 아니면은 아이를 키우는 일이 너무 힘들고 어렵다라는 인식이 아이를 낳고 싶지 않게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요즘 SNS가 일상화되면서 의식적으로 그리고 또 무의식적으로 서로 비교를 많이 하게 되잖아요. 네. 이런 게 또 많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부모가 다른 집 부모들과 비교하기도 하고 우리 아이와 다른 집 아이를 비교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근데 뭐 비교라는 게 무조건 나쁜 건 아니지만 상대방을 비난하는 모습을 보이거나 아니면 스스로를 깎아내리는 모습이 많이 보여서 이런 건 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뭐 개근충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네. 이게 학생들이 체험학습을 가기 위해서 이제 학기 중에 학교를 빠질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 이때 주로 해외여행 같은 데를 많이 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 개근을 하게 되니까 이런 아이들을 다른 아이들이 낮잡아 부르는 충격적인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들 사이에서도 서로 이런 비교를 하게 되고 다른 아이들을 좀 낮잡아 부르고 이런 게 어른들에게도 충격으로 다가오는데 이렇게 서로를 비교하고 나쁘게 이야기하는 풍토가 아이를 키우기 더 삭막하고 힘든 사회로 만드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저도 선생님이 말씀하신 이 SNS 활성화가 저출생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동의합니다. 네, 이런 저출생 위기감이 커지자 최근 정부가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면서 여러 대책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이 타이밍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늦었죠. 너무 늦었죠. 이게 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이제 출산율이 감소하는 거는 어떤 공통적인 추세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네. 다른 나라 보더라도 2점대에서 1로 내려가면서 이제 정말 비상사태, 위기 상황이라고 받아들이면서 아주 파격적인 대책들을 내놓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0.9도 아니고 이제 0.6을 향해 가고 있는데 네. 지금에서야 비상사태를 선언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너무 늦었다. 골든타임을 놓친 것 같다. 이런 어떤 객관적인 평가들도 많이 있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내놓은 대책들이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좀 접근했냐라는 걸 보더라도 좀 현실을 쫓아가지 못하고 있다. 그런 걸 평가를 좀 하게 됩니다. 네. 대책 얘기를 하셨으니까요. 최근 저출산위에서 내놓은 대책 얘기를 좀 해봤으면 하는데요. 두 분이 봤을 때 이번 정부 대책들 가운데서 이건 괜찮은데 뭐 싶었던 내용 있다면 하나씩 좀 뽑아주세요. 네, 저부터 네.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정말 길어요. 보고서가 길고 내용도 많은데 그중에서 저는 이거는 괜찮다 싶었던 거는 이제 배우자의 육아 참여를 높이는 정책 이게 이제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다. 네. 현실적으로 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정책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를 이제 환영합니다. 그중에서 이제 특히 남편의 출산 휴가가 10일에서 20일로 대폭 늘어났고 네. 이거를 이제 좀 나눠서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나눠 쓸 수 있는 횟수를 늘려준 것도 좀 좋은 생각입니다. 이거는 이제 굉장히 필요한 제도였는데 이제 드디어 좀 눈치를 채셨다. 필요한 거를. 근데 이제 또 여기서 한계가 있죠. 이게 대기업이나 공무원분들은 뭐 할 수 있겠지만 이제 현실적인 적용이 얼마나 될까 이게 또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뭐 이번에도 그 보고서의 내용이 나오긴 했지만 이제 정확한 대책은 없었고 앞으로 협의를 하겠다라고 정도만 언급을 했던 어떤 자영업자 그다음에 규모가 작은 사업장 이런 데서의 이런 대책 인력이 모자란 상황에서 인력 보충이나 아니면 사업자의 어떤 경영 이런 것들을 어떻게 도와줄지 이런 거에 대책이 이제 시급하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재원 교수님은 어떤 정책을 긍정적으로 보셨어요? 저는 이제 육아휴직 급여가 개선되는 부분은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았는데요. 실제로 육아휴직 때 이제 급여가 적어지다 보니까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육아휴직을 실제로 쓰지 못하는 경우도 꽤 많이 봤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월 상한액이 15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급여를 올린다라고 해서 이거 되게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약간 함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고서를 자세히 보니까 좀 실망적이었던 게 원래는 이제 육아휴직 급여를 1년간 월 150만 원을 상한선으로 쭉 주던 거를 네. 250만 원으로 올려주는데 첫 3달만 250만 원 주고 그 다음 3개월은 또 200만 원 주고 그 이후 6개월 동안은 160만 원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급여가 올라간 거는 맞긴 맞는데 이게 되게 좋은 부분만 너무 딱 발표를 해주시고 자세히 이러면 문제가 이게 이런 보고서들을 다 잘 꼼꼼히 보시는 분들이 많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아기를 육아휴직을 쓰면서 250만 원을 가지고 1년을 꾸릴 계획을 세우고 아기를 키우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분명히 이게 나중에 갑자기 들어오는 돈이 적어버리면 이게 사람들이 뒤통수 맞았다라는 느낌을 들을 수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거 발표하실 때 좀 자세하게 잘 얘기해 주셨으면 좀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급여가 개선되는 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육아휴직을 해봤지만 이 육아휴직에서 이제 지금은 좀 더 바뀌었지만 제가 쓸 때와는 무급으로 이제 변하는 순간 제가 복직계를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경제적인 부분도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것 같아요. 병원에서 일하고 계신 의사 선생님들은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분위기인가요? 궁금하네요. 이게 뭐 병원마다 그리고 병원 규모 그리고 병원의 분위기 마다 좀 많이 다를 거고 또 의사들도 병원에서 하는 근무의 형태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일을 맡고 있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의사들이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완전히 잘 이용하기에는 어려운 직종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의사들은 기본적으로 본인의 환자가 딱 있잖아요. 근데 일을 쉬게 되면 그 환자분들이 다른 선생님한테 옮겨가거나 다른 병원으로 이제 옮겨가야 되는데 그건 환자 입장에서도 되게 부정적인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병원 입장에서는 또 다른 병원의 환자를 조금 뺏기게 되는 그런 느낌이 되니까 약간 무의식적으로 은근히 약간 좀 오래 쓰지 말라고 압박을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병원이 이제 제가 일하는 대학병원 같은 경우는 좀 나아요. 근데 우리가 주변에 있는 병원들이 되게 많지만 그 중에 의사들이 정말 많이 일을 해서 누군가 쉬어도 업무의 대체가 되는 그게 보장이 되는 병원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병원 주변에 있는 병원들 보면 의사 별로 몇 명 없어요. 규모가 작습니다. 그러면 인력이 부족한 문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인력 대체 문제가 항상 병원에는 있는 거고요. 거기다가 기피과 의사들 저같이 이런 기피과 의사들은 이런 제도 활용하는 것이 더욱 힘듭니다. 대체 인력을 찾기 힘들겠죠. 그리고 보통 이렇게 임신하고 출산하려는 연령대 의사 선생님들, 특히 여자 의사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전공의 시절인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전공의는 사실 이렇게 육아휴직을 쓰기는 쉽지는 않은 근무 환경입니다. 그래서 사실 의사들이 어떻게 보면 되게 그런 면에서는 사각지대에 있다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나온 또 대책 내용 중에서 난임 시술 지원, 제왕절개 비용 무료화 추진 등 이 난임과 출산에 대한 정책도 있었거든요. 이재희 선생님이 좀 눈여겨 보셨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번에 이제 제왕절개 수술비가 본인 부담금 무료가 됐죠. 원래는 자연분만도 이제 본인 부담금이 없었는데 제왕절개까지 이제 무료로 하면서 저는 돈 냈던 것 같은데 무료가 되는군요. 그래서 이제 기사도 많이 났고 이슈가 됐던 것 같습니다. 난임 치료 지원도 이제 많아지고 있고 아마 이제 임신 준비하고 이제 출산 앞두신 분들한테는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런 분만 관련 그리고 난임 시술 지원 이쪽에 대한 정책들은 사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이라고 보기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이미 이 분들은 임신과 출산을 하려고 마음을 먹으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임신을 포기하신 분들이 절반이에요. 이분들의 마음을 돌려야 되는 건데
그런 정책이라고 보기 좀 어렵다. 물론 이런 임신과 난임 시술 지원하면은 큰 도움이 될 거는 맞습니다. 근데 네. 누가 재앙적인 비용 때문에 임신을 안 할까요? 그렇진 않죠. 우리가 이제 그 비용 때문에 임신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임신과 난임, 출산과 난임 이때 드는 비용에 대한 그냥 지원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런 정책은 좋은 정책인데 저출산 정책은 아니다. 이건 네. 그냥 복지 관련 정책이다. 여기에 들어오면 안 되고 그냥 복지 쪽으로 넘어가는 게 맞는 것 같다. 괜히 이쪽으로 들어와서 사람들이 이제 좀 오히려 약간 기분 나쁘게 느끼시는 분들도 있어요. 내가 그러면 뭐 출산 비용 없어서 얘기 안 났냐,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원이 여기에 쓰임으로써 출산율을 높일 것이냐를 냉정하게 평가해 보자면 그렇지는 못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미 이제 임신과 결혼을 다짐한 분들에게만 도움이 되는 정책 말고 정말 이제 지금 마음이 돌아서신 분들, 결혼과 임신을 포기하신 분들 이런 분들의 마음을 돌리는 쪽으로 좀 정책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뭐 두 분이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전문이지만 동시에 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아빠이기도 하잖아요. 뭐 저도 그렇고 그렇다 보니까 돌봄 정책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던데요. 두 분은 돌봄 정책 어떻게 보셨어요? 이게 사실 아이 돌볼 시간이 모자라서 아이 키우기 힘들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많고 실제로 그렇게 힘든 분들이 많아서 네. 돌봄 정책이 필요하긴 해요. 근데 이게 너무 강화되는 게 저는 사실 언발의 오줌 누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은 아이 돌볼 시간이 모자란다라는 현실 파악은 조금 잘 된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의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불만에 대해서는 많이 파악을 하신 것 같은데 네. 근데 문제는 대다수의 부모님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내가 내 아이를 돌볼 시간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거지 네. 누가 내 아이 돌봐줬으면 좋겠다가 아니거든요. 궁극적으로는. 근데 사회에서 아이를 더 잘 많이 봐주겠다라고 하는 거는 부모님들이 정말 원하는 대책이 아닐 뿐더러 사실 어떻게 잘못하면 부작용까지 불러올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뭐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돌봄 정책이 강화되면서 기업이 근로자의 노동 시간을 늘리는 변명거리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너네 아이 돌봐줄 사람 다 봐주잖아. 야근에 국가에서 뭐 주말에도 봐주고 뭐 야간에도 봐주고 다 봐주기로 했잖아. 뭐 이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럴 수 있어요. 방학 때도 학교 가잖아. 그래서 이게 과연 그거를 부모님들이 원하시는 건가? 네. 이렇게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한 가지 또 생각을 해본 게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좀 반대 얘기일 수 있지만 가족 중에 누가 돌아가시면 장례 이제 때문에 휴가를 쓰고 회사 빠지는 일이 되게 자연스럽잖아요. 그리고 그런 일은 항상 갑자기 발생하죠. 네, 갑자기 그쵸? 발생하고 근데 그거를 빠진다고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이 갑자기 말했다고 뭐라고 하는 사람도 없죠. 없어요. 근데 이게 우리가 사실은 우리 사회에서 필요한 분위기라고 보거든요. 아이 키울 때 아이 키우기 때문에 아이에게 문제가 갑자기 생겨서 회사를 좀 빨리 빠져야 되거나 중간에 못 나오는 며칠 생길 때 네. 이때 우리가 모두 그래 그럴 수 있지 그런 분위기가 돼야 되는데 네. 아니, 돌봐주는 데 있는데 거기 맡기면 되지 이런 분위기로 가면 뭔가 반대로 흘러가는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네. 또 이게 진료 현장에서 또 느끼는 게 이번 대책에 아이들이 아플 때 맡길 수 있는 돌봄 서비스도 마련한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 아픈 아이들이 사실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해야 되는데 그런데 맡겨가지고 누가 병원에 데려갈까요? 그리고 어린아이일수록 아픈 거 표현도 못하고 엄마 아빠 더 찾을 거고 그래서 네. 또 진료실에서 보호자가 꼭 필요하고 법적인 보호자가 필요하고 한데 누가 부모를 대신해서 와줄 수 있고 그리고 그런 시설이 입원 시설도 아니잖아요. 근데 아이가 아픈데 어떻게 간호를 해줄 것이며 아이가 그 시설에서 건강 상태가 악화되면 누가 적절한 처치를 하고 그 책임은 또 누가 질 것이냐. 참 이런 걸 생각하면 답답한데요. 근데 사실 이 돌봄을 강화한다라는 이야기는 꺼내기 쉬운 이야기긴 해요. 네. 되게 하기 쉬운 이야기라고 생각하는데 방향성도 국민들이 원하는 것과 좀 다르고 빈틈이 너무 많아서 이게 지금 정말 도움이 될까 하는 건 개인적으로 의구심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네. 비슷한 생각을 하신 청취자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전종훈님이 내 자식은 남이 키워주고 부모는 일하고 세금 내라는 건가요? 그런 지원금을 부모 휴가 시에 지원을 해주면 어떨까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선생님이랑 비슷한 생각하신 것 같아요. 네, KBS 일라디오 세계 인구의 날 특집 우리 아이 우리 미래 이재일 산부인과 전문의 이재현 용인 세브란스 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이야기 이어가 볼게요. 돌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남성이 육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 많았잖아요. 그럼 두 분은 실제로 육아에 얼마나 참여하고 계신가요? 솔직히. 근데 진짜 이 해외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결국 저출산 이런 저출생 문제 해결의 사례를 보더라도 결국에는 이제 엄마 아빠 구분 없이 부모가 이제 육아에 참여할 수 있는 어떤 분위기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제도적으로뿐만 아니고 분위기가 돼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뭐 제가 육아를 뭐 전담하고 있진 않지만 이제 맞벌이 부부고 그래서 저는 약간의 분업화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주방을 담당을 하고 있고요. 네. 제가 이제 아이들 하원하고 나서 저녁 식단 짜고 거기에 맞춰서 장 보고 그리고 주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밥하고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빠만이 할 수 있는 육아의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쪽을 제가 이제 전담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제 특히 이제 몸 쓰는 거 이제 애들과 이제 열심히 놀아주고 밖에 나가서 뛰어놀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아빠 이렇게 엄마보다는 힘이 좀 더 센 아빠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육아법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럼요. 이런 것들을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사실 이런 질문 받으면 좀 부끄럽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 네. 제 스스로 생각해야 할 때 모자란 점이 많고 저희 아내도 계속 힘들어 하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은 안 하고요. 그래서 미안한 마음이 항상 있긴 한데 그래도 다른 분들에 비해서 조금 더 열심히 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저희 아이가 이유식 먹을 때 이유식 거의 다 제가 다 만들었고요. 네. 그리고 지금도 이제 제가 집에 아침에 있는 날에는 아침 식사 제가 다 챙기고 저녁 식사도 저희도 이제 부부가 서로 준비하는 게 절반 반반 정도 되고요. 그래서 저는 노력을 하는 게 이게 부부가 서로 개인 시간을 최대한 갖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운동을 가야 되거나 뭐 미용실 가야 되거나 친구와의 약속이 있거나 이런 일들이 있으면 다른 한 사람이 아예 전담해서 잘 돌보면서 상대방의 자유로운 개인 시간을 확보해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개인의 삶과 육아의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나름 열심히 육아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니까 더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육아하는 아빠 입장에서 우리나라에서 아이 키우기 힘들다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네, 제가 첫째가 2018년에 태어났는데요. 그때 저는 군의관이었고 군인 신분이어서 육아 시간이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2시간 일찍 퇴근하거나 좀 늦게 출근할 수 있는 그런 제도인데 대신에 이제 아내는 그때 전공의였고 출산휴가 3개월 하고 나서 이제 바로 복직을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이제 아내 출산휴가가 끝나고 나서 육아 시간을 사용해가지고 일찍 퇴근해서 집에 와서 이제 아이 목욕하고 먹이고 재우고 이런 것들을 이제 한 100일 정도부터 돌 때까지 그 담당을 제가 좀 했습니다. 근데 이때 제가 약간의 지금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은 약간의 육아 우울증 같은 게 왔던 것 같아요. 네. 저 자신은 모르고 있었는데 같이 옆에 있던 아내나 아니면 부모님께서 너 요즘 무슨 일 있냐 이렇게 막 많이 힘드냐 이런 얘기를 하실 정도로 제가 약간의 우울증을 비슷하게 느꼈었는데 네. 아마도 제가 소통할 만한 사람이 없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대부분 엄마들은 이제 맘카페 그리고 주변의 육아 동기 그리고 친정 어머니 이런 가까운 사람들과 육아에 대한 이야기를 자유롭게 하고 이제 스트레스도 풀고 하는데 남자들은 지금도 별로 소통의 창구가 없는 것 같아요. 그 남자들끼리 모이면은 뭐 이런 얘기 하면 좋겠지만 사실 잘 안 하거든요. 실제로 뭐 육아 많이 해도 그런 얘기 잘 안 하는 문화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스트레스를 풀지 못해서 좀 우울증 비슷하게 왔던 것 같고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힘든 게 많았어요. 지금은 좀 많이 좋아졌지만 그때는 아기를 데리고 나가면은 밖에 남자 화장실에 기저귀 교환대가 없어가지고 변기 옆에 쭈그려 앉아서 무릎 위에서 기저귀 교환해주고 바꿔주고 네. 그리고 이제 수유실 이제 애기 이제 분이 먹을 시간이 됐는데 수유실에는 남자 출입 금지
돼 있어가지고 들어가지 못한 경우도 많았고요. 그래서 이제 남자들의 육아 참여가 많이 필요하다고는 하는데 이런 이제 사회적 여건이나 분위기 같은 것들이 일종의 한계선처럼 있어가지고 참여하는데 좀 힘든 점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많이 좋아지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요새는 많이 바뀌고 있지만 아직도 이제 남편만 육아휴직 해가지고 아니지 그 전업 주부로 일하는 남편은 좀 특이한 경우. 저 집은 좀 특이하다. 이렇게 보편적으로 보진 않는 시선들. 그런 분위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인식이 개선되려면 여러 가지 우리 사회가 많은 경험도 쌓여야 되고 그럼 그만큼 시간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이재훈 교수님은요? 이게 조금 우리 사회 분위기가 남성 육아를 특이하게 본다는 문제도 저도 공감을 하고 있는데 이런 시선의 변화는 지금 부모 세대 젊은 사람들 층에선 그래도 좀 빠르게 변화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보다 나이가 많으신 어른 세대의 시선에서는 아직도 아빠들이 육아하는 걸 특이하게 보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실제로 제 아들을 데리고 혼자 어디 놀러 간 적이 많은데 그럴 때 나가면 길에서 한 분씩 꼭 물어보세요. 집에 무슨 일 있냐? 엄마는 없냐? 엄마 어디 아프냐? 그러니까 이게 아직도 우리나라가 아빠가 육아를 참여하는 분위기라고 어른 세대는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게 길 가던 어르신들도 이런 반응인데 직장에선 어떨까요? 직장에 계신 인생 선배님들이 본인 사실 이게 이전 세대에는 더 육아에 열심히 참여하는 아빠들이 적었으니까 이게 그분들이 육아에 열심히 참여한 아빠들을 지금 시대의 아빠들을 응원해주고 칭찬해주는 건 분위기가 안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오히려 아내는 뭐하고 네가 그러냐라는 이야기는 안 나오는 분위기가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남성의 육아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육아휴직 강화 등의 대책이 나오고 있긴 한데요. 효과가 있을까요? 두 분은 어떻게 보세요? 제도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 대책도 나오고 있지만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경험이 너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만 보더라도 일단 저희 아버지께서 제가 어렸을 때 육아에 참여하는 것을 보고 자라지는 못했어요. 아빠가 아이를 어떻게 보는지 그리고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보고 배운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게 더 어색하고 또 부끄럽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이제 좋은 대책이 나오고 출산휴가 육아휴직 제도가 나오더라도 사회에서 그걸 받아들이기가 좀 힘들고 현실에 적용하는 게 좀 어렵다 생각을 해줍니다. 왜냐하면 상사분들이 이해를 못하니까요. 왜 아빠가 해야 되냐? 엄마는 어디 갔냐? 이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아빠들도 육아를 할 수 있다. 이런 경험 그리고 사회적인 이해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축적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육아휴직으로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이 생겨도 아빠들하고 얘기해보면 애기 보는 게 좀 무섭다. 쩔쩔맨다라는 분들이 꽤 많아요.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직장에서 아빠들의 육아를 지지하고 도와주는 프로그램이 많아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제가 어떻게 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 제가 한 기업에 육아 관련된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강의를 하러 갔는데 그 회사에는 하나의 그 부모님들의 연합이 있더라고요. 동아리처럼. 그래서 그 아이 키우는 분들끼리 이게 뭐 임신을 준비하거나 임신 중인 분들이 모여서 서로 정보를 교류하고 아니면 저 같은 전문가를 초빙해서 강의를 하면서 또 배우고 이런 모임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엄마들만 모이는 게 아니라 아빠들하고 같이 섞여서 그런 모임을 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모임이 있으면 아빠들도 조금 더 미리 육아에 대해서 공부하고 육아휴직에 막상 딱 들어가도 더 잘 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 모임이 있으니까 아빠들이 형이 아까 힘들어했던 그 아빠들은 얘기할 수 없는 그런 답답한 마음을 이런 모임에서 좀 소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회사에서도 이런 그 모임들이 좀 많아지면 좋겠다. 그래서 회사들이 이런 것도 지원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 방면에서 인식 변화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요즘에는 아이 낳으면 손해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상당히 강해요. 이걸 어떻게 바꿔가야 할까 이 부분이 참 고민입니다. 생각할수록 막막하다는 느낌도 들고요. 네, 그런 거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이제 아이 낳으면은 사실 손해니까 이제 위에 이제 저희 저고위에서도 이제 손해를 이득으로 바꾸겠다 이렇게 정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지금보다 훨씬 더 획기적인 대책이 나와야 된다. 그리고 더 현실적인 대책이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뭐
부동산, 경제적인 부분 이런 것뿐만 아니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가정 관련 제도도 조금 더 현실적으로 정말 그 부모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그런 해결해 줄 수 있는 대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저출생 문제가 계속 나올수록 사실 젊은 층이 가지는 부담감은 저출생 문제로 우리 사회가 좀 혼란이 올 게 걱정은 되지만 이거를 아이를 사실 개인의 입장에서는 아이를 낳는 것이 개인에게 지금 손해인 상황이니까 네. 사회의 혼란을 개인의 희생으로 막아야 된다라는 분위기로 들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 메시지로. 네. 그래서 그리고 거기다가 내가 아이를 낳았을 때 우리 아이가 나중에 이렇게 혼란일 우리나라 사회에서 아이가 잘 클 수 있을까를 걱정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한 아빠의 입장에서 개인적인 경험을 되돌이켜 보면 아이 낳기 전에는 이렇게 좀 계산기를 두드려 보는 일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막상 아이가 태어나면 되게 또 다른 세상이 열리는 느낌, 그런 이전엔 경험해보지 못한 느낌이 들잖아요. 이게 네. 부모님들은 다 경험해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이게 우리 지금 젊은 2030 세대 분들이 내 아이가 생기는 축복에 대해서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좀 많아졌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특히 결혼과 육아에 대해서 너무 극단적인 부정적인 내용들은 방송되는 거 방송국에서 얘기하고 있지만 방송 관계자분들께서 이제는 좀 긍정적인 내용도 많이 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어른들이 아이를 낳으면 손해인 이 현실부터 빨리 바꿔줘야겠죠. 그래야 또 2030 세대들이 아이를 낳겠죠. 네. 저출생 문제에 대해서 두 분과 얘기 나눠봤는데요. 혹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실까요? 네, 저는 일단 그래도 사회가 많이 현실성을 가지고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 하지만 그 노력이 좀 아직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가 현실의 이야기를 조금 더 들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면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방향성을 갖고 있어야 하는데 지금 너무 정권 안에서 해결하려고 그러고 정치적으로 해결하려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보이기 때문에 이것을 좀 초월한, 정권과 정치를 초월한 위원회가 되었으면 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 저출생 문제는 의학적으로 말하면 쇼크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좀 비상사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만큼 근데 아이 키우기 힘든 시대라는 거를 이런 저출생이라는 현상이 반영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이런 어려운 시기에 아이 낳고 기르시는 모든 부모님들께 응원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저출생 문제는 궁극적으로 이제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가 되어야 되니까 그래야 해결이 되는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러려면 지금 아이를 키우는 분들이 느끼기에도 공감이 되고 현실적으로도 도움이 되는 많은 정책들이 계속해서 나와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아이 우리 미래 KBS 일라디오 세계 인구의 날 특집으로 이재일 산부인과 전문의, 이재현 용인세브란스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님 모시고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 점심 메뉴 추천. 귀로 듣는 푸짐한 지식 한 상 어떠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은 혹시 우리가 아직도 해외 입양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저출생의 심각한 상황에서 왜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는 건지, 또 우리가 출산율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이미 태어난 아이들에 대해선 얼마나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지 생각해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KBS 일라디오 세계 인구의 날 특집 우리 아이 우리 미래, 이번엔 한부모 가정을 대표하는 출연자를 한 분 모셔봤습니다. 한부모 모임 웅성웅성 윤민처 대표님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윤민채 대표님.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윤민채 대표님은 스스로 미혼모 인식 개선가라고 소개하시더라고요.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미혼모 인식에서는 나로부터 변한다고 나로부터 이제 변하기 시작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의 일상 모습 그대로를 이제 대중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이제 미혼모라는 대상이 그렇게 특별한 그런 존재가 아니라 되게 평범한 가족이구나, 이런 것들을 그냥 자연스럽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이제 제 목표이자 현재 활동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20살에 출산을 하셨다고 하던데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어린 나이에 홀로 아이를 키우겠다고 결심할 수 있었어요?
처음 임신 사실 알았을 때는 되게 막막했어요. 어떻게 해야 되지 했는데 아이 아빠랑은 의견이 조금 다른 선택을 하게 됐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되게 빠르게 결단을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와서 근데 다만 아이를 키울지 말지 결정을 한다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아이를 더 잘 키울 수 있을까 요거를 좀 많이 고민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오히려 저한테는 가족이 있는 게 좀 가장 큰 기쁨으로 이제 찾아왔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표님은 고1이 되던 해에 자퇴를 했고 자퇴한 지 1년 만에 검정고시에 합격하면서 누구보다 빨리 독립을 했다고 들었어요. 그만큼 미래에 대한 계획도 또 사회생활에 대한 욕심도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출산과 동시에 이 꿈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을 받아들이는 게 쉽진 않았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아무래도 상황이 상황이다 보니까 또 어쩌면 제가 일찍 준비한 덕분에 아이를 무리 없이 맞이할 수 있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오히려 좀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라는 좀 새로운 꿈이 생겼고 기회는 언제든 돌아올 테니까 지금 상황에 최선을 다하자는 마음으로 금방 괜찮아졌던 것 같아요. 혹시 부모님이나 주변의 반대는 없었어요? 다행히도 부모님 반대는 없었거든요. 네. 왜냐면 이제 저희 부모님께서는 늘 너가 한 일에 대해서는 이제 네가 책임을 져라 이런 말씀을 이제 계속 해주셔서 괜찮았는데 주변에서 반대가 정말 많았어요. 뭐 인생이 망했다는 둥, 꼭 네가 키워야 되냐는 둥, 아니면 보육원에 보내라는 둥 이런 이야기들을 되게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뭐 지금도 그 과정에 있긴 하겠지만 홀로 아이를 키우는 일이 정말 쉽지 않죠. 또 싱글맘의 경우에는 일과 육아를 홀로 다 도맡아서 해야 되잖아요. 경제적 자립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진짜 쉽지 않죠. 경제적 자립과 사회적 자립 그리고 저는 일과 양육 그리고 나 자신 이렇게 세 가지를 이렇게 골고루 챙기는 데는 네. 솔직히 이제 지나온 12년을 돌아보면 내가 어떻게 했을까 다시 네. 돌아가면 제가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힘들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보면 어떻게든 너의 울타리는 내가 만들어줄게 하는 의지가 좀 다시 생기더라고요. 정부도 저출생 대책의 가장 중요한 의제로 일, 가정, 양립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한부모 가정의 경우 이게 정말 어려운 문제일 것 같거든요. 좀 구체적으로 필요한 지원책이 있다면 뭘까요?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원 정책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잘 구축이 되어 있다고는 생각해요. 네. 다만 아쉬운 점은 일정 소득 수준이 올라가게 되면 그 수준에서는 우리나라에선 한부모가 아니다. 라고 이제 한부모 증명서를 받을 수가 없게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 내가 일정 소득이 늘어나더라도 한부모로서의 역할은 그대로인데 그런 부분들이 되게 많이 아쉽죠.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받지 못하는 것들이. 저출생이 심각한 상황이지만 아직도 해외 입양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입양되는 아이들 대부분이 미혼모 혹은 또 미혼부의 자녀라고 하던데요. 그만큼 한부모 가정이 겪어야 할 어려움이 크다는 얘기겠죠. 윤 대표님도 평소에 한부모 가정의 고민을 직접 듣고 또 상담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로 어떤 고민들을 토로하나요? 저는 비혼 가정뿐만이 아니라 이제 한부모 가정 아이를 이제 혼자 키우는 한부모 가정분들의 이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대부분 가장 큰 고민은 아이에게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네, 그리고 아이를 혼자 키우면서 일과 육아를 어떻게 병행해야 할지, 요거 두 가지가 가장 큰 고민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아이를 처음 키울 때 가장 고민이었던 부분이기도 하고요. 미혼모, 한부모 가정에 대한 인식이 많이 달라졌다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회적 편견이 또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니죠. 그렇죠. 사실 사회적 편견은 사실 미혼모, 한부모 가정뿐만이 아니라 하다못해 이제 취준생들한테도 편견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당사자가 아닌 이상 어떠한 편견도 생길 수밖에 없다 보니까 저는 편견이라는 거는 좀 누구에게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제가 생각하는 편견이란 나 자신에게서부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미혼모, 한부모 가정에 대해서 인식이 좋은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인생을 이제 자신을 바라보는 인식이 안 좋다고 느끼는 거죠. 아이를 키우겠다는 결심을 하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무책임하다는 비난을 받는 일도 있다면서요? 그렇죠.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대부분은 그렇지 않은데 제가 취업 준비를 할 때 면접을 보러 가서 무책임하다는 말을 실제로 들은 적이 있는데요.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낳는다는 게 이제 무책임한 건 아니냐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마음이 상했지만 잘 모르면 그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든 이해해 보려고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네. 것 같은데 그럼 그렇게 잘 모르는 분들에게 좀 구체적으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명을 해주시면 어때요? 아, 그것도 좋죠. 아무래도 이게 사실 조심스러운 말씀이지만 두 부모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아이를 책임감 있게 키울 수 있다는 보장도 없고. 네. 네, 그쵸. 부모가 한 명이라고 해서 무조건 아이를 못 키울 것이다라는 것도 이제 보장이 없잖아요. 네. 저 같은 경우도 지금 12년 동안의 세월 동안 이제 아이를 키워오고 있는데 저는 별반 다를 게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겪어오지 못하면 오히려 잘 모르는 부분이다 보니까 만날 때마다 이제 설명을 해줘야죠.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게 참 조심스러워요. 한부모 가정 아이를 향한 편견들 존재하죠. 그쵸. 제가 이제 SNS에다가 짧은 4컷 만화를 그려서 이제 올린 적이 있는데요. 제목이 선생님이 왜 비밀로 해준다고 하지? 예요. 네. 그래서 어느 날 학교에서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선생님께서 조심스러운 말투로 한부모인 건 비밀로 해드릴게요 어머니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정말 좋아하던 선생님이셨는데 그때 살짝 아리송하는 마음이 네, 들었었어요. 그래서 또 나쁜 경우에는 아이들의 친구들이 이제 뭐 너는 왜 아빠가 없냐 불쌍하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이제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마음이 아팠었던 사례도 좀 있었습니다. 자녀가 이제 12살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춘기잖아요. 그쵸. 좀 걱정스러운 점들이 많을 것 같긴 한데 또 아이가 지금의 가족 형태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저희 아이는 사실 사춘기가 다가오면서 그렇게 세게 아직 겪지 않은 상태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좀 더 가까워지고 깊어지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는 좀 좋은 방향으로 이제 가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는 너무 어릴 때부터 계속 이제 가족의 다양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오다 보니까 해오셨군요. 네, 그래서 이제 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12년간의 미혼모로서 삶을 보내고 또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어요. 네, 이것 또한 이제 또한 새로운 가족의 형태로 잘 네.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쭉 듣다 보니까 뭐 숱한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내가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게 참 잘한 선택이었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아이를 기르면서 느끼는 행복 또 스스로에게 나타난 긍정적인 변화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 인생의 모든 게 사실 긍정적으로 변했어요. 아이를 키우면서 가져야 할 마음가짐이 곧 제 인생을 바라보는 시야로 바뀌어서 세상을 보는 시야가 넓어지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큰 변화는 이렇게 아이도 지켜내고 있는데 내가 뭔들 못하겠어. 네, 하는 마음으로 되게 다양한 도전을 해볼 수 있는 게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긍정적인 변화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미혼모 인식 개선가 입장에서 이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평가해보는 시간을 좀 가져봤으면 하는데요. 일단 한부모 가정 입장에서 정부의 이번 저출생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는지 일각에서는 정부 대책이 너무 결혼에만 좀 초점이 맞춰진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긴 하거든요. 대표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도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요. 아무래도 결혼한 사람들이 대다수다 보니까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이제 아마 진행을 하다 보면 분명히 한부모나 저소득층 한부모들을 위한 정책 또한 추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섣부르게 생각을 하지는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부 정책에 있어서 가장 부족하다고 느끼는 점이 있다면 무엇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이 부분도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이랑 이제 비슷한데요. 저는 한부모 가정으로 살아오면서 되게 여러 가지 정책을 받아왔어요. 근데 이제 저도 저소득층 한부모로서는 정말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서 저는 굉장히 만족했거든요. 네. 아이를 키우면서 문제 없이 아이를 계속 이제 양육을 할 수 있도록 계속 뒷받침해주는 게 정부 지원이었기 때문에 다만 제가 생각하는 가장 부족한 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득이 조금만 적더라도 조금만 높아지면 네, 한부모 자격에서 박탈되어 버리는 거. 그게 너무 아쉬웠어요. 그래서 한부모들을 위한 제도들인데 증명조차 못하게 되는 상황인 거예요. 제가 한부모인데 어디 가서 한부모라고 증명할 수가 없는 네, 그런 상황들이 이제 가장 부족하다고 느끼죠. 그리고 또
아이 이제 수준이 넘어갈 때 한부모 자격이 박탈이 되어버리는데 그때 이제 소득 부분에서 되게 금전적인 부분에서 엄청 큰 타격을 받기도 받아요. 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점진적으로 자립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좀 더 우리가 자립을 하는데 마음의 준비를 하고 차근차근 앞으로 나갈 수 있게끔 제도가 조금 개선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잠시나마 미혼모 지원 시설에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시설에 있을 때 생활은 어떠셨어요? 구체적으로 좀 어떤 도움과 지원을 받았는지 알려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저는 2013년부터 미혼모 시설에서 2년 그리고 모자원에서 2년 총 4년 동안 시설에서 생활을 했는데요. 네. 저는 사실 미혼모 지원 시설이 부족하다거나 대부분 이제 지원이 부족하다는 거는 많이 느끼지는 못했어요. 네. 왜냐면 제가 있는 동안 처음 미혼모 시설에 있었던 2년이라는 시간 동안 계속 이제 학원이나 이런 공부를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고 제가 자립을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프로그램을 지원을 이제 해주셨고 그리고 아이 양육을 할 수 있도록 양육과 일을 이제 같이 병행할 수 있도록 아이 돌봄 지원을 해주신다거나 네 아니면 이제 내 자신으로서도 챙길 수 있도록 그런 문화생활도 이제 지원을 해주신다거나 물품 지원, 뭐 식사 지원 이런 것들도 다 이제 지원을 많이 해주시거든요. 네. 그리고 시설 또한 저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시설의 인원이 부족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오히려. 네,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미혼모 지원 같은 경우에는 참 잘 되어 있는데 그거를 좀 오랫동안 버티는 게 쉽지 않지 않나. 오히려 마음가짐을 갖는데 그게 쉽지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홀로 아이를 키우겠다고 결심을 하더라도 시설에 들어가는 건 또 꺼리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거든요. 네. 관련해서는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시설에서 나왔을 때. 네, 시설에서 나왔을 때. 시설에 들어가는 걸 꺼리는 경우도 많죠. 네네네. 그렇죠. 시설에서 나올 때나 아니면 이제 시설에 들어가기 꺼려지거나 할 때 그때는 아무래도 금전적으로 비용이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월세나 보증금 지원 제도나 아니면 이제 대출 관련된 제도가 조금 더 원활하게 있으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CNN은 최근 우리나라의 저출생 문제를 조명하면서 부모의 자격을 규정짓는 사회적 분위기를 지목했다고 해요. 구체적으로 미혼 여성의 체외 수정이 허용되지 않고 사실혼 관계 부분을 입양을 할 수 없는 현실, 그리고 미혼모에 대한 인식 부족을 문제로 꼽았는데요. 다양한 가족 형태를 인정해야 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보지 않으세요?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혼 관계 부분을 입양을 할 수 없는 현실이나 미혼모에 대한 인식 부족 이런 부분들을 좀 개선해 나가면 참 좋을 텐데요. 네. 프랑스에서는 실제로 미혼 커플이 출산을 해도 결혼한 부부와 법적으로 아무런 차별 없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팍스 제도가 있다고 해요. 이렇듯 이제 좀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존중하고 인정해야 저출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네. 출생률을 높이는 것만큼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일도 중요한 과제가 될 텐데요. 끝으로 우리 사회에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한 말씀 해주세요. 가장 기본적이기는 한데 당연함을 존중하는 사회가 되는 것. 그리고 이제 그 사회는 자기 자신이 먼저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가 확장되고 법적인 제도들이 이에 따라 개선이 된다면 저출생도 조금씩 나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벌써 마칠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한부모 모임 웅성웅성 윤민채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상의 모든 정보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KBS 1라디오에서는 세계 인구의 날을 맞아서 오늘 하루 우리 아이 우리 미래란 제목의 특집 방송들을 이어갈 텐데요. 계속해서 남은 방송들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뵐게요. 행복한 오후 보내세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전주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